아무튼 늘 말씀드리지만 그 10억 정도 이상의 자산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요, 환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막 해보겠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환이 뭐 1,300원, 1,400원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이 그 움직이는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스프레드가 있잖아요. 스프레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이제 뭐 수수료 이런 것도 감안하고 이러면은 사실 손에 쥐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노력에 비해서 뭐 트레이딩에 비해서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차라리 그냥 미국 주식 하시는 게 훨씬 낫다. 많은 분들이 달러를 풀면 달러가 그 약세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금도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도 지금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잖아요. 왜 강세가 되고 있을까? 제가 작년 가을에 과테말라에 있을 때 무슨 말씀 드렸냐면 미국에 투자하시라. 지금 뭐 버블이 조금 있긴 하지만 버블이 만약에 끝나고 나면은 다시 또 이제 건강한 상승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될 텐데, 결국에는 가장 솔리드한 상승, 솔리드한 경제는 미국이다. 특히 온쇼링이 굉장히 박차가면서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중산층도 다시 늘어나게 되고 고용도 늘어나게 되고 GDP도 늘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그런 폭발이 한번 터지고 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투자는 우리는 미국에다 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거의 2회에 걸쳐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환율이라는 게 그냥 통화적인 접근으로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환율이라는 거는 다 봐야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환율이라는 거는 그 나라의 기초 체력이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기초 체력이라는 거는 GDP라든가 경제력 뭐 이런 것들을 다 말을 하는 건데, 미국의 경제는 부침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훨씬 강력합니다. 무너져도 미국은 그래도 살아남아요. 미국이 가진 게 너무 많기도 하고, 특히 에너지 부분 같은 거, 셰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새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민자라든가 또 첨단 산업들을 내재화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 그리고 충분히 큰 그 내수 시장, 파월이 얘기했듯이 근래 GDP 올라온 거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민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저가 노동력이든 그 많이 배우신 분들이든 그 고급 인재들이든 아니면 또 촉망받는 사람들이든 다 미국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매력적인 나라다 보니까 미국으로 사람도 가고 돈도 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중국도 지금 약간 좀 휘청거리고 있고, 유럽은 계속해서 하향 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 아세요? 그 리만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요, 그 미국이랑 유럽이랑 GDP가 비슷했는데 그 뒤부터 지금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미국이 유럽보다 GDP가 40% 정도가 더 많고, 그리고 2000 언제였지? 15년 그 전후였던 것 같은데 중국의 GDP가 유럽을 추월했어요. 2018년도인가? 추월을 해버려가지고 중국이 EU보다 더 경제 규모가 큰 국가가 됐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대충 어퍼하게 볼 때 미국을 100으로 치면 중국이 미국의 70% 정도 되는 그 GDP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유럽은 미국의 60% 정도 GDP라고 보시면 돼요. 와, 유럽이 그렇게까지 추락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이태리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진짜 유럽이 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도.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달러만이 굳건한 거죠.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달러가 망한다면은 그 대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코인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유로가 될 수도 없는 거고 위안화가 될 수도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달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 재산이 달러에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믿기 때문에, 물론 재무부를 믿지 않지만, 그래서 채권을 투자하진 않지만, 결국에는 뭔가 큰 조정이 있게 되면은 미국만 큰 조정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전 세계가 다 조정이 오잖아요. 그러면 박앤세일이 오게 되면 내가 넌 뭘 살래?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결국엔 달러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미국 자산을 사는 거죠. 미국 주식을 사는 거죠. 그게 저의 오래된 1년 넘었죠. 이제 1년 넘은 그 전략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지금 나스닥이 6일 연속 빠지다가 오늘 이제 반등을 했더라고요. 조금 반등을 했는데 이게 그냥 불안불안한 반등이지 뭐 대득기 바우스지. 근데 물론 이제 제가 뭐 추세적으로 이게 막 계속해서 막 떨어지게 지금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이벤트성으로 뭔가 큰 조정이 좀 오고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약간 오비락 같은 건데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면서 왜 이렇게 나왔어 하면서 이제
이제 무너진 건데, 아무튼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이제 확 터져가지고 지금 6일 연속 하락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일주일째가 되는 오늘 이렇게 좀 반등을 좀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가지고 지금 뭐 폭락의 전조다 막 이렇게까지 보지는 않고요. 폭락의 전조가 오려면 진짜 제대로 된 그 폭락이 오려면 시스템적인 뭔가 붕괴가 있어줘야 돼요. 금융 시스템이라든가 다른 부분들 뭐 이런 쪽들의 붕괴가 와야지 시장의 조정이 의미 있는 조정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작년 대비로는 작년 어제였죠? 그 11월 달 저점 이후부터는 28% 정도가 올란 상황에서 이번 조정 같은 경우는 약간 건강한 조정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뭔가 큰 엄청난 조정이 온 건 아니고. 근데 그런 것도 있어. 지금 작년 저점 대비 28% 정도가 나스닥이 올라왔는데 2022년 1월에 주식시장 엄청나게 날아갔던 거 기억하세요? 그때 대비로 볼 때는요 27개월 전이지, 27개월 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9%밖에 안 올랐어요. 9%도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완전 저점 대비로 이만큼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전부터 계속 투자 오신 분들이잖아. 이거 영상 보신 분들 적어도 3, 4년 전에도 주식 투자했었고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해 오신 분들인데, 그때랑 비교를 해봐도 9%밖에 안 올라온 거면은 27개월 동안 그렇게 막 의미 있게 막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저점 대비로 얼마큼 올랐다 이런 사고는 되게 의미가 없는 게, 우리가 저점을 알고 저점에서 주식을 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의미가 없고, 또 작년 저점 대비로 사람들이 주식을 뭘 샀냐면은 ETF를 많이 샀는데, 시장과 반대로 가는 숏 ETF 되게 많이 샀더라고. 특히 한국 분들이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 월간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 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면요, 뭘 많이 샀냐면 막 반도체 3배 인버스 막 이런 거 많이 샀거든요. 더 빠질 걸 우려해가지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채권도 막 그때 엔화랑 같이 미국 국채 투자하는 이런 거, 이런 장기채 투자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샀었고. 그래서 시장이 28%가 이렇게 올라왔어도 어떤 종목을 피킹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상승장에서 정말 돈 복사를 한 사람들이 얼마 될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이 상승장을 다 향유를 못하기 때문에 포모 같은 거에 휩싸일 필요 없다. 어차피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뛰어들었어도 돈을 벌었을 거라고 이렇게 막 자신을 할 수는 없을 거다. 100% 내가 돈을 벌었을 거라는 그 보장이 없다. 그걸만 생각하시면 포모도 없었을 거예요. 제가 포모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분이 이제 포모를 어떻게 하면은 이겨낼 수 있냐 물어보죠. 그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따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제가 약간 황당한 그 영상을 하나 본 게 있었는데, 옐런이 실세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옐런을 제가 늘 깠잖아요.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고 천재고, 그리고 그 연준 위원장 할 때도 굉장히 무난하게 위원장으로서 쭉 이제 한 텀만 하고 이제 그만두셨거든요. 그 뒤에 왜 그만두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되게 막 뭐 경제가 되게 힘들고 막 컨트롤하기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만 하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 연준 위원장으로서 있는 게 굉장히 뭐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옐런이 실세라고 하면서 모든 그 미국의 정책을 좌지우지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옐런이 진짜 지금 미국 정부를요 역사상 최악의 적자 상태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작년에 셧다운만 3번 있었고, 그래서 진짜 시장이 되게 막 숭숭생숭했었고, 그리고 옐런의 말이 그 시장에 막 영향을 줘가지고 시장이 막 흔들리는 막 그 정도의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국을 한 5번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한 임기 중에. 근데 아무것도 해온 게 없어. 우리 실세님께서 해오신 게 아무것도 없어. 국채 세일자다? 뭐 갔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해온 게 없어. 그러니까 돈 빌리러 갔다가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거죠. 특히 이제 이번에 간 거는 중국에서 5일인가 6일이나 있었거든요. 진짜 오래 있다 온 거예요. 웬만하면 순방 가면 뭐 길어야 2박 3일 순방하고 이렇게 오는데 5번이나 갔고, 이번에는 5일인가 6일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뭐랄까 아무런 소득이 없이 온 거죠. 실세께서. 그리고 이제 파월이 이제 잘리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 대선 전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파월 자체는 그렇게 자리에 막 연연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상황을 최대한 역사에 잘 기억이 되게 마무리시키고 내려가는 게 목표지. 파월이 지금 두 번 정도 임기를 유지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늙었어요, 사람이. 그리고 파월이 임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를 뭐 한다니 만나느니 뭐 6월달 한다느니 9월달 한다는 얘기 많은데 여기는 공산주 국가가 아니에요. 미국은 연준도 특히 마찬가지고 연준도 거수로 투표를 하든 뭘 하든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 투표 결과에 따라서 하나의 의견이 나와서 그대로 밀고 가는 거죠. 파월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된다면 뭐 연준이 연준 뭐 다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되게 이 연준의 그 시스템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나 봐.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려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저는 물가 관리를 포기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가가 튈 수 있어요. 지금도 뭐 금리 인하를 하지도 않았는데 물론 이제 구두 개입으로 시장 금리를 내리긴 했지만 진짜 실제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장난이 아닐 수도 있어. 이 물가가 다시 튈 수도 있어. 여러분들 이제 2년 전에 물가가 9% 막 튀고 막 그랬잖아요.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때 당시 분석자를 보면은 공산품 상승이 5% 정도, 9% 중에서 5%를 차지하고 나머지 4%는 서비스 문제 때문에 9%로 튀었다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가 됐고 공장들도 셧다운 됐고 팬데믹 때 그런 상황에서 물가가 튈 수밖에 없죠. 지금 뭐 호르무즈라든가 뭐 볼티모어 항구 막 이런 쪽들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거 굉장히 지역적인 것들의 그런 문제인 거고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항구가 다 셧다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가가 3%대 중반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공산품이 물가의 인플레에 기여하는 정도가요. 5% 빵프로예요, 빵프로. 빵프로고 4%가 다 뭐냐? 3.5% 뭐 3.7% 이게 다 뭐냐면 다 서비스 물가가 기여하고 있어요. 오히려 공산품은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 영역으로 넘어가서 버렸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거지. 마트 물가 이런 것들이. 대신에 이제 사람이 노동을 해서 일으켜지는 산업들, 서비스 업들은 물가가 임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걸 보면 연준이 진짜 한 게 없다. 연준이 한 게 없고 공급망을 연준이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팬데믹이 자연스럽게 1년 넘게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것의 1등 공신은 뭐 모더나라든가 화이자 같은 그런 기업들이겠죠. 공산품 문제가 해결이 되고 물가가 내려온 거지 금리를 막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막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거지. 금리를 올리는 기간에 오히려 주식시장은 더 올라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테슬라 주식에 대한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오늘 142불 장중에 140불 갔다가 142불로 올라왔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시장을 오늘 좀 봤는데 이 주식은요 그런 게 있어요. 미래를 좀 내다볼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변동성을 잘 버티시는 분들 아니면 무덤덤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진짜 멋진 왕관을 딱 씌워주는 그런 주식인 것 같아요. 미래를 보는 능력도 없고 나는 버틸 능력도 없고 이렇다고 하시면 테슬라 주식은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 주식을 23년째 하는 사람 모습 볼 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빼먹었는데 엔비디아 주식은 진짜 뭐랄까 제가 처음 사본 게 2017년 초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IT 주식 중에서는 넷플릭스만큼 굉장히 변동성이 큰 주식이었어요. 넷플릭스는 이제 가입자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였거든요. 이게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성장성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었는데 엔비디아는 그 당시에 뭐가 제일 중요했냐 뭐가 큰 모멘텀이었냐면은 비트코인이 가격이 얼마큼 올라가냐에 따라서 그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막 올라갈수록 이제 채굴 업체들이 계속해서 이제 또 칩을 사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움직였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코인 가격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막 90% 빠지고 막 이러면 또 이제 뭐 그만큼 빠지진 않지만 엔비디아 주식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막 이렇게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변동성이 큰 주식들은 그 당시에는 30대였으니까 제가 너무 좋은 놀이터였단 말이야. 단타 열심히 치고
그러다가 이제 전국대회에서 이제 입상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런 주식들을 손대질 않아요. 이게 20대 때 만지는 주식들,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그리고 60대 때 만지는 주식이 다 달라야 되는 것 같아요. 저같이 30대 때 그래도 나름 단타를 잘 쳐가지고 입상을 했던 사람도, KB대에서 입상했던 사람도 40대가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멀어져야 되는 거죠. 점점 50대가 되면 더 멀어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23년 동안 제가 주식하면서 느꼈던 게, 그리고 14년 동안 업계에 있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주식마다 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패턴. 이게 영위하는 사업의 변동성, 이런 것들이 늘 주가를 춤추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IT가 가장 이제 변동성이 심한 것 같고, 아무래도 트렌드가 굉장히 확 바뀌고 기술이라는 게 계속해서 진보가 되니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니까 그런 것 같고,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나이키를 찬양하는 분들이 나이키가 이제 IT화 된다, 뭐 플랫폼화 된다 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그러면서 나이키가 예전 같지 않게 막 변동폭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게 소비재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은 업계 트렌드를 놓쳐버려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게 IT화가 된다는 게 꼭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원래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큰 그런 주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기업이라는 게, 산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수주 산업이거든요. 이게 수주가 줄어들면 반도체 가격이 이제 급격하게 폭락을 해요. 이 수주의 업앤다운을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이클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을 맞추기가 거의 이제 불가능하고, 여의도의 베스트 애널들도 못 맞추고 월가에 있는 베스트 애널도 못 맞춰요. 그렇게 막 그 기업, 해당 기업에 출입을 하고 막 이래도 못 맞추더라고요. 제가 지금 모기한테 계속 물고 있어요. 기피제를 뿌렸는데도 저를 계속 물고 있어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어요.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아무튼 간에 사이클을 만드는데, 사이클을 늘 늦게 타는 존재들은 누구냐면은 개인들이에요. 개인들이 버블의 고점을 만들고, 그 버블이 이제 탁 터지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이 다 작살이 나는 거고.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던 주식들 있잖아요. 그거 갖고 있으면서 이 상승이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텐데, 지금 인베스팅닷컴 게시판 가면요 완전 초상집 분위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불타기를 했나봐. 왜 이렇게 다들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본 사람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와, 이게 진짜 참, 그렇게 사람들이 막 오만하더니 결국에는 못 판다니까. 고점 생각나고 본전 생각나고 이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평단이 되게 높은 것 같아서 보니까. 아무튼간 제가 도저히 이제 영상을 다 못 찍겠어 가지고 바로 일어나서 모기를 색출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모기들이요 장난 아니게 잘 숨어요. 되게 빠르고. 그래가지고 아무튼간에 저는 내일 새벽 4시 반에 여기서 일어나서 10시간 정도, 12시간 정도 운전해가지고 보아비스타라는 곳에 가는데, 보아비스타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베네수엘라 국경하고도 가깝고 가야나 국경하고도 가깝거든요. 근데 제가 베네수엘라 갈지 가야나 갈지는 그 보아비스타라고 하는 곳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보아비스타 가는 그 길이 10시간짜리 길 600km가 굉장히 또 위험한 동네이기도 하고, 이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잘 살아서요 또 생존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